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우선 25라운드 리뷰에 앞서서 서울 대구전 리뷰는 대구의 부진을 분석한 대구의 탈출구는 있는가를 주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한번 다룬다 하다가 다시 한번 전술의 변화를 준 이번 기회가 어떨까 싶어서 자료를 열심히 찾아봤고요. TSG 위원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의 분석,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짧게나마 대구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탈출구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어떤 흐름은 2023년 수원, 2024년 인천의 케이스와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5라운드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 수원은 승점 18점으로 11위를 달렸고요. 2024년 인천은 승점 25점으로 9위를 달렸습니다. 후반기 막판 부진으로 양팀 모두 다이렉트 강등이 됐는데 대구는 현재 15점, 두 팀보다 승점이 낮죠. 여기에 12위 최하위에 처져 있습니다. 11위와의 승점 차도 12점 차가 나는 만큼 2023년 수원, 2024년 인천과 비교했을 때 플레이오프 가기에도 상당히 좀 벅찬 그런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수원과 2024년 인천의 공통점은 시즌 중 감독 교체겠죠. 수원은 이병근 감독에게서 최성용 대행으로, 그리고 김병수 감독에서 염기훈 대행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강등이 됐고요. 인천은 조성환 감독이 나가고 변재섭 대행으로 끌고 가다가 최영근 감독 체제에서 강등 고배를 마셨습니다. 두 팀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실패였죠. 수원은 계속된 리더의 변화를 어떤 혼란을 잠재우지 못하고 또 소방수 성향과는 거리가 먼 김병수 감독, 그리고 경험이 부족한 염기훈 대행에게 지휘봉을 맡기는 우를 범했고요. 인천은 프로 사령탑 경험이 없는 최영근 감독을 어떤 인천 수석 코치를 지내서 인천 선수를 잘 안다는 이유로 선임하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럼 대구는 어떠냐? 돌아와 보면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창현 감독 체제로 시작했죠. 여기서 살짝 꼬인 감이 있습니다. 지난해 승강 피오까지 추락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포백으로 변화를 시도했고 시즌 초반에는 그게 잘 먹히나 싶었지만 역시 맞지 않은 옷을 입은 팀은 금세 알몸이 드러났고요. 4월에 박창현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2023 수원이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첫 번째 결정입니다. 그 다음 빠른 선임보다는 서동원 감독에게 일단 기회를 주고 한 7경기 정도 치렀죠.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선임하기로 하고요. 김병수 감독을 선임하는 데까지 대략 6주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건 인천의 케이스와 흡사합니다. 분명 대구는 두 사례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텐데 그 길을 따라 걷게 된 셈이 됐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은 왜 수원의 사례를 보고도 김병수 감독을 택했냐는 겁니다. 김병수 감독은 전술적인 능력을 떠나서 일단 소방수로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는 게 이미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김병수 감독 전술이 녹아내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문제는 대구 분위기상 시간을 줄 여유가 없다 는 겁니다. 더욱 의아한 거는 제가 처음으로 기사를 썼지만 김병수 감독이 대구 취임하면서 자기 축구, 그러니까 병수보를 버리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의 맞춤 전술로 팀을 살리겠다는 건데 그걸 잘할 수 있는 스타일일까에 대한 의문 부호를 달고 시즌에 돌입을 했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내용과 결과를 모두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14경기째 지금 승리가 없습니다. 일단 김병수 감독은 수비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했지만 대구 수비는 개선될 여지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3백에서 4백으로 갈아탄 서울전에서도 멀티 실점, 2023년 수원이 총 57골, 2024년 인천이 총 49골을 내주고 강등이 됐는데요. 두 팀보다 수비 상태가 더 좋지 않습니다. 김진혁, 홍정훈의 부상 여파도 있지만 현재 보유하는 수비진을 놓고 볼 때 어느 정도 뎁스는 보유했거든요. 결국은 조합의 문제, 조직력의 문제라고 봐야 되고, 결국은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대구의 수비진은 자리를 못 잡는다, 대구의 수비진은 공간이 너무 많이 준다, 이렇게들 많이 상대하는 팀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공략하기가 쉽다는 거죠. 김병수 감독이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시간을 어떻게 할애를 했는데 결국 최우선 목표인 수비 안정화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즌이 클라이막스로 접어든 시점에 포백으로 갈아탄 건 대단히 모험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팀들은 시즌을 치르면서 여러 차례 기회를 받습니다. 대구의 두 번째 반등 포인트도 있었는데요. 바로 이적 시장입니다. 카를로스 지오반니,
김주공, 정현철, 홍종훈, 우주성 이렇게 6명이 영입되고요. 이진용, 조진우까지 전역에서 합류했습니다. 총 8명이 영입된 셈인데 각 포지션별로 새로운 선수를 영입한 판단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현재 주력으로 활동한 선수는 카를로스, 김주공, 우주성 3명 정도입니다. 물론 기존 선수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중용하는 걸 테지만 이들의 활약이 팀에 별다른 에너지를 불어넣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잔류 싸움 라이벌로 여겨진 수원FC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수원FC는 1년 반 동안 팀을 이끈 김훈준 감독이 안데르손이 떠날 경우에 대비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우리에겐 측면 그리고 돌파 스피드다 이렇게 확실한 컨셉으로 윌리안, 안현범, 이시영 하나같이 K리그에서 검증된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안드리고 역시 검증이 됐지만 전북에서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던 선수 이들의 갈증을 풀어주면서 지금 4연승이라는 어떤 폭발적인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정확하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반전이라고 보는데 대구로 돌아오면 김병수 감독은 대구는 과연 대구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건 물론 감독의 문제도 아니고 감독의 문제일 뿐만 아니고 대구 프런트 전력 강화위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자금 사정이 넉넉치 않으니까 감독이 요구하는 선수를 다 영입해 줄 수 없다는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을 거고 전역한 선수까지 있으니까 우리 스쿼드가 나쁘지 않다 하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공격진엔 세징야가 부상해서 돌아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적생 효과가 없다는 점이 대구와 수원FC의 어떤 차이를 만드는 요인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어떤 경기의 차이 게임 체인저로 영입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카를로스 많이 뛰는 건 알겠어요. 근데 무슨 특색이 있을까요? 지오반니 지금 2경기 뛰고 몇 경기째 엔트리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다. 가성비 좋은 선수를 영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외국인 선수 효과가 없다는 점. 사실상 라마스도 시즌 극초반 빼고는 팀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세징야 혼자 거의 홀로 외국인 지금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선수 탓은 없냐? 온통 다 감독 탓이고 조광래 대표 탓이냐? 그건 아닙니다. 강등 싸움을 해본 많은 선수, 코치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팀이 살아나려면 20골, 30골을 넣는 공격수도 필요하지만 흔히 말하는 리더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비를 할 때 한 발 더 띄워주고 싸워주고 독려해주고 끌고 가지고 그런 선수가 필요한데요. 지금 대구에서 뛰는 주전급 선수 중에 그런 선수가 보이시나요? 정치인, 황재원, 김정현, 박진영, 까이오, 국내 선수만 한정해도 대부분은 그런 스타일과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고 외국인인 세징야를 중심으로 뭉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 K리그 현실이거든요. 세징야가 공격을 이끄는 것 그리고 팀을 이끄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마스, 정우재는 다시 대구로 돌아왔지만 리더 성향과는 거리가 좀 먼 선수들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주요 베테랑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생리 그리고 이치지만 구심점 없이 팀이 계속해서 지금 몇 시즌째 흘러간다는 거, 그러니까 세징야를 제외한 국내 선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심점 없이 흘러간다는 거는 언젠가는 이런 리스크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였고 그게 지금 올 시즌이 된 겁니다. 하위권에 있는 팀들 보시죠. 제주엔 임채민, 이창민이 있고요. 안양엔 김정현, 이창용이 있고요. 손FC엔 이용, 윤빛가람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 팀에 뛰면서 베테랑이면서 주전급으로 뛰는 선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두 기둥을 뽑으라고 하면 세징야 플러스 알파입니다. 제가 대구 선수를 다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 있잖아 할 수 있지만 올 시즌 보십시오. 사실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건 김진혁 선수라고 보여지는데 몸 상태가 지금 부상 이후에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꾸역꾸역 경기에 출전하고 있죠. 오승훈 선수 골키퍼 포지션 특성상 뒤에 빠져 있기도 하지만 퍼포먼스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리더 역할을 맡기가 어렵죠. 황재원 선수는 일단 성향 자체도 그렇고 계속해서 외국 이적설이 나오고 있죠. 장성원 선수가 그나마 좀 이 팀에서 불어넣지만 부상으로 그리고 어떤 폼의 문제로 제대로 뛰지 못하고 있죠.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전역하고 돌아온 선수들도 지금 주력으로 뛰지 못하고 있고 최전방 영입한 선수들은 대부분 짧게 뛰었거나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징야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 인 거죠. 근데 세징야와는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장에선 세징야 형에게 의존할지 모르지만 경기장 밖에서
훈련장에서 의존할 선수가 지금 대구에는 필요하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거는 뭐 감독이 야 네가 구심점해, 네가 리더해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오랜 시간을 들여서 어떤 팀의 구심점이 될 만한 선수가 만들어져야 되고 리빙 레전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선수 영입이 잘 되어야 되고 선수 구성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지난해 수원 그리고 지난해 인천의 사례가 있지만 다음은 대구가 될 수 있다는 어떤 위기감이 분명히 팬들 사이에서 있었을 거거든요. 작년에 승강피오도 갔다 왔고 그런데 이번 간담회도 그렇고 돌아가는 어떤 분위기 흐름을 봤을 때는 대구는 그렇게까지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선수 영입과 같은 문제에서 드러났고 최근 몇 년간 감독 선임의 실패에서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번 간담회에서도 발언한 거를 이렇게 제가 간접적으로 접해보면 우리는 어쨌거나 살아남는다는 어떤 관성에 젖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전술로 돌아와서 김병수 감독은 결국 전술로 타겟책을 모색하려는 모양새입니다.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일단 서울전에서 어떤 출발 테이프를 끊었죠.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일단 김진영 우주성을 센터백으로 세우고 황재원 정우재를 좌우에 풀백으로 세우고요. 중원은 카를로스와 김정현을 더블 볼란치로 세우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포백. 불과 한 경기만에 3백에서 포백으로 바꾸는 건 쉽지 않은데 근데 내용 면에서는 괜찮았습니다. 지난 두 번의 서울전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 서울의 경기력을 내주고 또 결과까지 내줬거든요. 근데 이번엔 점유율 49대 51 비등했죠. 슈팅 수는 13대 13으로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리드를 상대에게 빼앗겼지만 동점골을 넣으면서 2대2 무승부를 거뒀다는 점에서 그리고 3연패를 끊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백을 썼다는 건 전방에 한 명을 더 둔다는 거죠. 수비진에서 한 명을 뽑아서 앞에 둔다는 건데요. 앞에서 전방 압박도 잘 이루어졌고 공을 뺏어서 패스 연결 그리고 슈팅까지 연결하는 장면도 몇 차례 나온 만큼 포백으로 어떤 가능성을 봤다고도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지금 포항을 예를 들어서 기성용 영입된 이후에 기성용 어떤 맞춤 전술을 꾸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성적으로도 좀 나타났고 물론 기성용 탓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팀과 어떤 색깔을 맞추다 보니까 나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인데요. 근데 선수 한 명을 새롭게 끼워 넣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수비 전술을 바꾸는 거는 더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많이 지적을 합니다. 대구의 다음 상대가 또 전북이거든요. 근데 아마 서울전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포백을 한번 더 도전적으로 하겠다. 지금 김병수 감독은 남은 8경기, 9경기에선 우리가 승점 3점을 최대한씩 다 벌어야 된다는 그래서 모험을 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포백을 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짧은 기간의 훈련으로 만든 포백이 지금 전북은 지금 시즌 내내 다져진 포백을 상대하게 됩니다. 이 경기에서 어떻게 나올지 현재로서는 살짝 좀 비판적인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지만 일단 서울전 테이프는 나쁘지 않게 끊었으니까 일단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아마 대구는 전북전에 임할 텐데요. 전북전 그리고 그 다음 제주전, 그 다음 수원FC전 8월 남은 3경기는 대구 입장에선 시즌 운명을 가를 상당히 중요한 3연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어떤 핵심 포인트, 핵심 키워드로 김병수 감독은 포백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이고요. 가인 김병수 감독은 결국은 전술로 지금 타겟책을 지금 모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3경기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좀 길었네요. 나머지는 좀 짧게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2주의 빅매치는 대전 수협전으로 정했습니다. 전북 안양전과 고민하다가 조금 더 골이 많이 나온 그리고 조금 더 극적인 역전이 나온 이 경기를 꼽았는데요. 대전이 최건조 입장골로 앞서다가 전반 추가 시간 요즘 절정의 기량 선보이고 있죠. 사박 그리고 루안의 연속골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이창근 선수의 부상도 나왔고요. 대전의 최근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수원FC가 4연승 달린다는 양 팀의 어떤 뒤바뀐 흐름을 봤을 때는 수원FC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이렇게 봤는데 주민규의 동점골 감독이 마음 편하게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장거리 슈팅도 시도하고 이날 득점까지 오랜만에 8경기 만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후반 37분 김준범의 역전골로 값진 승점 3점을 따냈는데요. 김준범은 울산전도 그렇고 수협전도 그렇고 지난 시즌 전북전 3골도 그렇고 뭔가 쉬운 골은 별로 안 넣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영웅 본능이 DNA에 포함된 게 아닌가
대전 팬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지금 어떤 레전드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혜 선수는 전북 2승으로 하겠습니다. 출전 시간은 길지 않지만 안양전에서 후반 43분 극적인 결승골을 넣으면서 감각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여기 패스를 한 게 권창훈 선수죠. 권창훈, 이승우 둘 다 백업 역할에 만족을 할까? 만족할 만한 선수들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포획 감독이 무슨 마법을 부렸는지 두 선수는 모두 벤치에서조차도 지금 폼을 많이 끌어올린 그런 상태입니다. 이승우는 지난 포항전에서도 역전승의 발판을 놓는 시즌 마수골이 골을 넣었죠. 최근 3경기 2골입니다. 이전 13경기에서 득점이 없었다는 걸 미뤄볼 때 이승우의 부활은 우승을 노리는 전북 입장에서는 영입과도 같아 보이는데요. 여름에 영입한 외국인 듀오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선 더욱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주의 골은 세징야의 센터서클 초장거리 골로 해야 되겠죠. 거기서 하프라인 부근에서 그 빈틈을 보고 찼다는 건 세징야 정도 되는 선수이기에 할 수 있는 강단이라고 그리고 실력이라고 봤고요. 슛의 강도나 휘어짐 정도는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서울 골키퍼의 강현무의 대처도 좀 아쉬웠지만 대구 입장에선 세징야의 골을 더 멋있게 만들어준 효과를 준 셈이 됐고요. 올해의 골 유력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주의 골 기록은 4-6-3-5로 하겠습니다. 신태용 울산 감독이 2012년 성남 감독으로 마지막 승리한 이후에 이번 제주전 승리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12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기록을 보니까 K리그 1에서 마지막 승리 이후에 가장 최근 승리까지 기간이 가장 오래됐더라고요. 신감독이 떠난 사이에 스플릿 라운드가 도입됐고요. 3번의 월드컵이 열렸으니까 정말 오래되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차범근, 최은경 감독이 10년, 박종환, 김정남, 이장수, 안익수 감독이 8년, 허정무, 김옥원, 김학범, 윤정환 감독이 7년, 김호, 황선홍, 유상철 감독이 다음 승리까지 6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12년 강산이 한번 바뀐 이후에 돌아와서 K리그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신태용 감독이 성남 시절에 상당히 젊은 지도자였다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감독 대행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김판곤 전 울산 감독이 17년으로 가장 길었더라고요. 신 감독은 데뷔전에서 루빅손의 결승골로 승리하면서 일단 스타트를 기분 좋게 끊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판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울산 제주전, 전남 천안전 사례는 시끌시끌한데요. 비교해서 보기가 좋아 보입니다. 현장을 누비는 심판들을 취재를 했는데 먼저 울산 루빅손의 결승골 득점 장면은 주심의 관여가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오심 정심 여부를 떠나서 주심의 관여가 아쉽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루빅손의 슛이 김동준 손에 맞고 골라인 쪽으로 향합니다. 이를 울산 에릭이 달려들어서 슬라이딩 슛을 시도하죠. 이때 부심이 깃발을 듭니다. 부심은 방해에 따른 어떤 오프사이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주심은 VAR실과 소통을 하고 긴 시간이 지나서 득점을 인정을 하죠. 그런데 VAR실의 판단은 결국은 부심의 판단을 뒤집는 결과가 됐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주심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필드 리뷰를 통해서 부심의 판단이 옳은지 아니면 VAR실의 판단이 옳은지를 최종 판단을 내리고 득점 여부를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VAR실에서 이미 골라인 넘었으니까 에릭의 방해가 아니라 골이 맞아요. 이런 얘기를 듣고 판단을 내리는 건 상당히 좀 잘못된 예시를 주는 셈이 됐습니다. 모든 최종 판단은 주심이 내린다. 이거를 좀 돼지꼬리 땡땡 해야 될 것 같고요. 울산의 사례는 수요일쯤 심판소위원회를 거쳐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전남 천안전은 한 목소리로 명백한 오심이라고 또 이야기들 합니다. 전남 민준영이 전반에 득점을 하는데요. 그 전에 패스 과정에서 오프사이드라고 이 심판진은 판단을 했습니다. 기계적인 결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공을 잡은 선수가 이 가운데 지점에 있는 천안 선수보다 약 1m 정도 뒤에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육안으로 봐도 명백한 온사이드. 여기에 부심 역시도 깃발을 들지 않고 인플레이, 그러니까 득점이라고 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주심과 VAR실이 소통을 하죠. 근데 VAR실에서 선을 그어봤겠죠. 그리고 오프사이드에 의한 이거는 득점 취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주심이 그 말을 듣고 이 판단을 내립니다. 여기서 주심이 왜 온필드
안 받냐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선을 그으면 되는, 그러니까 간접적인 어떤 객관적인 간섭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온필드를 할 필요가 없고 VR실의 판단을 맡겼어야 되는데, VR실에선 어떤 이유에선지 아주 명백한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좀 보입니다. 높은 확률로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까, 심판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스코어는 4대3, 아주 극장의 극장 재밌는 경기가 됐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오심이 나오면 팬들로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굳이 지금 거의 매 라운드 오심이 나오고 있고요. 심판진이 지금 카톡 징계를 여기저기서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심이 줄어든 리그, 깨끗한 리그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